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거대한 첨단 농업. 하지만 그 막대한 자본과 기술로도 굳어버린 땅의 죽음은 막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가능하리라 믿지 않았던 일, 아니 철저히 비웃었던 일이 텍사스의 한 농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죽어버린 흙을 스펀지처럼 살려내고 멸종했던 생태계를 복원한 것은 다름 아닌 곰팡이가 핀 한 통의 썩은 밥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온 이 이방인은 어떻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하얀 곰팡이 하나로 오만했던 미국의 농부마저 무릎 꿇게 만든 위대한 장인 정신. 지금 그 경이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텍사스에서 세 번째 세대로 아보카도를 키우는 아서 펜들턴입니다. 무려 50해가 넘는 긴 시간 동안 제 손톱 밑에는 항상 이 농장의 흙먼지가 까맣게 끼어 있었죠. 할아버지 로버트가 맨주먹으로 황무지를 일구고 아버지 제임스가 피땀으로 가꾸어 물려준 이 끝없이 펼쳐진 대농장은 텍사스에서도 손꼽히는 자랑거리이자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 넓은 밭 한가운데 서면 지평선 너머까지 아보카도 나무의 지푸른 물결이 찰랑이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푸를 것 같던 그 생명력은 이제 잔혹한 잿빛 절망으로 물들어갑니다. 남들보다 더 크고 윤기나는 열매를 얻기 위해 수십 년간 쏟아부었던 최상급 화학 비료와 독한 살충제들이 결국 이 땅의 숨통을 무참히 끊어놓고 만 것입니다. 메마른 밭 한가운데 서서 쩍쩍 갈라진 발밑을 내려다볼 때면 억장이 무너지는 한숨만 나옵니다. 한때 스펀지처럼 모든 생명을 품어주던 비옥한 흙은 텍사스의 뙤약볕 아래 무자비하게 달궈진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흉측하게 입을 벌린 죽은 땅 위에서 제가 자식처럼 아끼던 수천 그루의 아보카도 나무들은 타들어가는 목마름에 기괴하게 비틀어집니다. 잎사귀는 바싹 말라 손가락 하나만 대도 바스러지고 생기를 잃은 가지는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아무리 값비싼 영양제와 물을 쏟아부어도 돌덩이처럼 굳은 땅은 단 한 방울의 수분조차 허락하지 않고 야멸차게 뱉어냅니다. 사랑하는 아내 매기가 살아있었다면 뭐라 했을까요? 이 농장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매기는 5해 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늘 제게 말했죠. 당신 이 땅한테 너무 독하게 굴지 말라고요. 흙도 숨을 쉬어야 산다고요. 저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보내며 더 많은 비료를, 더 독한 약품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내의 유언 같은 그 따뜻한 충고를 씹어버린 대가가 지금 이 참담한 풍경입니다. 은행에서 날아온 붉은 독촉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쌓이고 100년 가업이 온전히 제 대에서 무너진다는 파산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닥쳐온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은행 담당자가 직접 농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빳빳하게 입은 젊은 친구가 서류를 들이밀며 말하더군요. 3달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요. 제가 이 밭에서 첫 번째 아보카도를 딴 나이보다 어린 그 젊은이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통보에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밤마다 머리맡을 맴돕니다. 아서야, 이 땅만은 절대로 놓지 마라. 이 흙이 곧 우리 펜들턴 가문의 뼈와 살이다. 그 묵직한 유언이 이제는 제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잠 못 드는 밤마다 늙은 심장을 서늘하게 쥐어짭니다.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다 지친 몸을 이끌고 나선 어느 새벽입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아내 매기의 빛바랜 사진이 놓여 있고 저는 그 사진의 등을 돌린 채 낡은 장화를 신습니다. 서늘한 공기를 맞으며 농장 뒷산의 빽빽한 대나무 숲을 목적 없이 서성거리던 저는 너무나도 기묘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깔린 숲의 어귀에 익숙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제 하나뿐인 귀한 딸 사라, 그리고 머나먼 한국에서 온 이방인 사위 도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처음부터 이 사위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대학에서 만나 데려왔을 때 저는 열흘 동안 입을 다물고 밥상에 앉지 않았습니다.
100년 된 텍사스 농장의 외동딸이 하필이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동양의 낯선 청년과 결혼하겠다니요.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죠. 하지만 딸의 완고한 눈빛 앞에서 결국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매기가 살아있었다면 저보다 먼저 두 팔 벌려 환영했겠지만 저는 여전히 이 이방인 사위에게 마음의 빗장을 굳건히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두 사람의 손에는 낡고 커다란 통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이 꼭두 새벽에 도대체 산속에서 무얼 하는 것인지. 의구심에 다가간 저는 통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통 안에는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는 누런 고두밥이 가득 담겨 있고 그 위로는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치밀 것 같은 하얀 곰팡이가 솜털처럼 잔뜩 피어올라 있습니다. 순간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안 그래도 땅이 죽어가서 피가 마르는 마당에 평생을 바친 내 신성한 땅에 저런 썩어빠진 쓰레기를 묻어 마지막 숨통마저 끊으려는 저주라도 내릴 작정인가.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화산처럼 솟구칩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당장이라도 달려가 사위의 멱살을 움켜쥐려 합니다. 제 굵은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고 관자놀이의 핏줄이 굵게 튀어오릅니다. 하지만 제 험악한 기세를 눈치챈 딸 사라가 황급히 뛰어나와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넓게 벌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라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새벽빛에 번뜩입니다. 장인의 분노 앞에서 아내를 방패 삼아 비겁하게 뒤에 숨는 못난 사내라 여겨져 사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텍사스 늙은 농부의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사위 도혁은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 없이 아주 침착한 손길로 딸의 어깨를 감싸 쥐며 부드럽게 제쳐서 자신의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그러고는 핏발선 제 두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봅니다. 꼿꼿하게 선 사위의 짙은 눈동자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이나 얄팍한 두려움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바위산처럼 묵직하고 고요하게 가라앉은 그 눈빛이 저의 맹렬한 분노를 차갑게 압도해 버립니다.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당당한 태도로 제게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이 하얀 곰팡이 덩어리는 농장을 망칠 쓰레기가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 죽어버린 이 땅에 다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을 위대한 씨앗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세상을 떠난 아내 매기의 얼굴이 사위의 단단한 눈빛 뒤로 아련하게 겹쳐 보입니다. 당신, 이 땅한테 너무 독하게 굴지 말아요. 매기가 마지막으로 밭에 나오던 날 마른 흙을 한 줌 쥐고 저를 바라보며 슬프게 웃던 그 표정과 지금 사위의 저 묵직한 눈빛이 기이하게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50해 동안 화학 비료만이 진리라고 믿어온 이 늙은 고집통의 귀에는 아직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터질 듯한 분노가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지만 저는 결국 사위를 향해 내질렀던 주먹을 거두고 맙니다. 핏발선 제 두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는 사위 도혁의 그 깊고 고요한 눈빛, 그리고 남편의 곁을 단단한 바위처럼 지키며 저를 애원하듯 바라보는 하나뿐인 딸 사라의 굳은 표정 때문입니다. 저 표정은 제가 잘 압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 매기가 제 무모한 고집 앞에서 늘 짓던 바로 그 얼굴이니까요. 그 어떤 호통이나 위협으로도 이 두 사람의 기묘한 계획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저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팔짱을 꽉 낀 채 낡은 대나무에 기대어 섭니다. 불신과 조소가 가득한 눈초리로 텍사스 농부의 자존심을 걸고 사위의 다음 행동을 매섭게 감시하기 시작하죠. 좋다, 어디 한번 해봐라. 내 꼴 사나운 짓거리가 끝나는 순간 내 땅에서 당장 짐을 싸라. 제 속마음은 이미 사위에게 최후 통첩을 날린 상태입니다. 도혁은 저의 찌를 듯한 적대적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미리 챙겨온 물건들을 흙바닥에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그가 품에서 꺼낸 것은 짙고 향긋한 나무 냄새를 풍기는 삼나무로 정교하게 짜인 자그마한 상자 하나입니다. 아무리 봐도 보잘것없는 그 나무 상자를 사위가 다루는 태도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마치 유리로 만든 아기 요람을 다루듯 두 손으로 상자의 양 모서리를 받치는 그 조심스러운 손짓에서 미세한 떨림까지 전해집니다.
사위는 그 상자 안에 곰팡이가 피어오른 누렇게 뜬 고두밥을 정성스럽게 빈틈이 없도록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위의 행동은 쉰해. 평생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온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괴한 짓입니다. 그는 종이봉투에서 까맣게 탄 나무 조각, 즉 순 몇 개를 소중하게 집어들더니 하얀 균사체가 엉겨붙은 밥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깊숙이 박아 넣는 것입니다. 비싼 화학 영양제와 최신식 액체 비료를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국에 생명력을 잃고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흙을 살리겠다며 불에 타다 남은 새까만 나무 껍질을 묻어버리다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쓴웃음이 터져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딸 사라에게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사라야, 내 남편 혹시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냐고요. 제 늙은 눈에는 그저 동양에서 온 이방인의 터무니없는 주술이나 맹신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곁에 무릎을 꿇고 앉은 딸 사라는 미신에 홀린 광신도와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그녀는 남편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가느다란 온도계로 삼나무 상자 내부의 열기를 세밀하게 측정합니다. 그러고는 두꺼운 수첩의 습도와 온도, 배율을 꼼꼼한 글씨로 기록하죠. 두 사람의 손놀림에는 수십, 아니 수백 번의 반복으로 몸에 밴 능숙한 호흡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라가 고개를 까딱이면 도혁이 수채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도혁이 손끝으로 밥의 온도를 확인하면 사라가 바로 수치를 적어 내려갑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가슴 한켠이 뜨끔합니다. 살아있었다면 저와 매기도 저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 저는 매기에게 단 한 번도 밭일을 함께하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늘 혼자 해야 직성이 풀렸고 아내의 조언은 늙은 농부의 고집 앞에서 번번이 허공에 흩어졌죠. 그 사실이 새삼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목구멍에 걸립니다. 그때 도혁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봅니다. 적대감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팔짱을 끼고 선 장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위는 제게 아주 천천히 한국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뜻을 알 수 없는 이국의 언어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사라가 나직이 통역해줍니다. 아버지도 같이 흙을 만져보시겠어요? 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감히 이 늙은이한테 뭘 가르치겠다는 거냐? 하지만 외면한 얼굴 너머로 귀만은 두 사람의 모든 움직임에 바짝 곤두서 있습니다. 측정과 기록을 마친 사라가 삼나무 상자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덮어냅니다. 이윽고 뚜껑이 닫힌 상자를 들어올리는 도혁의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빛을 처음 본 갓난아이를 품에 안아 올리듯 그 흙 묻은 투박한 상자를 다루는 사위의 손길에는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지극한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숲의 어귀에서 그나마 생명의 습기가 조금 남아있는 거친 부엽토 주변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맨손으로 바싹 마른 흙과 썩은 나뭇잎들을 조금씩 파내기 시작합니다. 삽 하나 들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거친 흙덩어리가 손톱 밑으로 파고들고 뾰족한 나뭇가지에 손끝이 긁혀 붉은 생채기가 나는데도 그는 전혀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치 신성한 재단을 쌓아 올리듯 상자가 들어갈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도혁은 파낸 구덩이 속에 삼나무 상자를 가만히 내려놓고 그 위로 파냈던 흙을 다시 포슬포슬하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위가 하는 마지막 동작 하나에 완전히 얼어붙고 맙니다. 상자를 묻은 자리 위에 마른 낙엽들을 두 손으로 정갈하게 쓸어 모아 포근히 덮어준 도혁이 흙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얹고 고요히 눈을 감는 것입니다. 10박자, 20박자. 눈을 감은 사위의 입술이 소리 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기도인지 주문인지 아니면 죽은 땅에 보내는 한국식 위로의 말인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매기가 텃밭에 첫 번째 씨앗을 심고 나서 두 손 모아 작게 기도하던 뒷모습과 너무나도 겹쳐서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쓸모없는 음식 쓰레기를 땅에 파묻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한 줌의 흙조차 가벼이 여기지 않고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 한없이 몸을 낮추는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짙고 깊은 경외심이 묻어나는 경건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오만하게 거대한 기계를 몰고 땅을 억지로 파헤치며 독한 화학 약품을 들이붓던 저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고요하지만 강인한 생명 존중의 철학이 그 이방인의 구분 등 위로 묵묵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차마 헛기침조차 내뱉지 못한 채 붉게 동이 터오는 텍사스의 아침. 하늘 아래서 그 기묘하고도 숨막히는 의식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제 굳어버린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금이 간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 밤이 지나고 텍사스의 붉은 해가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사위 도혁과 딸 사라가 이슬을 머금은 뒷산 대나무 숲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며칠 전 흙 속에 묻어두었던 바로 그 삼나무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저는 헛간 입구에 멀찍이 서서 코를 단단히 쥐어막을 준비를 합니다. 그 무더운 땅 속에서 며칠 동안이나 썩어 문드러졌을 밥통이 뿜어낼 지독한 악취가 벌써부터 코끝을 찌르는 듯하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썩었을 것이고 그 역겨운 결과물을 사위의 코앞에 들이밀며 이제 이 허튼 짓을 그만두라고 일갈할 작정이었으니까요. 지난 사흘 동안 저는 밤마다 헛간에 앉아 실패한 뒤의 대사까지 머릿속으로 연습해 두었습니다. 봤지, 내가 뭐라고 했느냐? 이 텍사스 땅은 그깟 밥풀 따위로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텍사스에서 50해 넘게 농사를 지어온 제가 장담하건대 무더운 여름 땅 속에 밥을 사흘 동안 묻어두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딱 하나뿐입니다. 시꺼멓게 사가 진물이 흐르는 쓰레기 덩어리죠. 화학 비료의 톡 쏘는 인공적인 냄새에만 익숙한 제게 부패하는 유기물이 뿜어내는 가스는 그저 농장을 망치는 끔찍한 재앙일 뿐입니다. 하지만 헛간의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테이블 위에서 도혁이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저는 코를 막으려던 손을 멍하니 허공에 멈추고 맙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는커녕 깊고 거대한 원시림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순간에나 맡을 수 있는 묵직하고 달콤한 흙내음이 헛간의 탁한 공기를 단숨에 가득 채웁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강렬한 생명의 향기입니다. 수십 년간 화학 비료 공장의 매캐한 냄새만 맡아온 제 늙은 코가 이토록 원초적인 향기 앞에서 뒤흔들린 것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홀린 듯 다가가 상자 안을 들여다보는 제 두 눈은 경이로움에 크게 뜨여집니다. 누렇게 변해가던 고두밥 위로는 마치 한겨울에 내리는 탐스러운 첫눈처럼 눈부시게 하얗고 보송보송한 균사체가 빈틈없이 피어올라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역겹다고 외면했던 그 곰팡이들이 땅속의 온기와 습기를 먹고 이토록 풍성하게 자라난 것입니다. 부패가 아니라 생명의 잉태를 알리는 경이로운 발효의 흔적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습니다. 준비해 두었던 호통도 비아냥도 모조리 목구멍 아래로 삼켜집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뻗어 하얀 균사체를 만져보려 하자 도혁이 조심스럽게 제 손목을 잡습니다. 아직 썩지 않은 균사체에 잡균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 짧은 접촉에서 전해지는 사위의 손바닥 온기가 묘하게 따뜻합니다. 50해를 넘게 흙을 만져온 제 손보다 더 거칠고 더 단단한 굳은 살이 잡혀 있습니다. 이 젊은 사내가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흙과 씨름해 온 것인지 그 투박한 손바닥이 말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눈송이 같은 하얀 곰팡이를 다루는 사위의 손길은 한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과학자의 그것과 같습니다. 도혁은 흙먼지가 묻은 거친 두 손으로 커다란 포대에 담긴 흑설탕을 듬뿍 퍼올립니다. 그리고 그 하얀 생명체들과 흑설탕을 하나, 둘 무게를 가늠하며 정확한 비율로 버무리기 시작합니다. 옆에 선 사라는 정밀한 전자저울에 무게를 달아가며 그램 단위의 미세한 변화까지 수첩에 빼곡하게 기록하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쫙 끼칩니다. 이른 해 인생에서 화학 비료를 배합할 때조차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위가 손바닥 위에서 흑설탕과 곰팡이를 빚는 모습은 어린 시절 할머니가 텃밭 흙을 쥐고 그의 농사를 점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흙의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손이죠. 끈적이는 흑설탕이 하얀 곰팡이와 섞이며 진한 흑빛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제가 오해하고 비웃던 미개한 주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축적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지독하게 정교한 생명과학입니다. 사위는 그 끈적하고 묵직해지는 혼합물을 커다란 통에 담고 맑은 물을 부어 천천히 희석시킵니다. 물을 붓는 양도 대충이 아닙니다. 미리 표시해둔 눈금선에 정확하게 맞추어 한 방울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죠. 찰랑거리는 투명한 물속으로 짙은 생명의 덩어리가 서서히 녹아들며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는 듯한 충격에 빠져듭니다. 지난 50해 동안 저의 오만한 농장은 차갑고 인위적인 화학 물질로 흙의 숨통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 눈앞의 이 사위는 자연이 스스로 잉태하는 곰팡이와 설탕, 그리고 물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재료들로 죽어가는 땅을 다시 살려내려 하고 있습니다. 흙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화학이지만 흙을 되살리려는 것은 오랜 시간 발효되고 숙성되는 자연 그 자체입니다. 사위는 완성된 통을 가만히 내려놓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마치 잠든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듯 젖은 천으로 통의 입구를 꼼꼼하게 감싸줍니다. 이 배양액은 하루를 더 숙성시킨 뒤에야 비로소 밭에 뿌릴 수 있다고 사라가 귀띔해줍니다. 도역이 완성된 배양액을 들어올릴 때 통에서 찰랑이는 액체의 빛깔이 제 눈을 사로잡습니다. 맑은 호박색입니다. 안에 메기가 가을마다 뒷마당에서 빚던 사과주와 꼭 같은 빛깔이죠. 메기는 그 사과주를 흙에 조금씩 부어주곤 했습니다.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저는 늘 핀잔을 주었지만요. 사위가 통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동안 사라가 제 곁으로 살며시 다가옵니다. 아빠, 이거 엄마가 알려준 거예요. 나직한 딸의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매기가 뭘 알려줬다는 거냐? 사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서는 흙을 살리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도역에게 물어봐 달라고 하셨대요. 엄마는 아빠가 절대로 듣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면서요. 그 말이 비수처럼 정확하게 가슴에 꽂힙니다. 맞습니다. 매기가 살아있었어도 저는 절대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딸과 사위에게 그 마지막 소원을 조용히 맡긴 것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매기가 마지막까지 이 땅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무망치로 가슴을 내려치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헛간을 가득 채우는 달콤하고 향긋한 숲의 숨결 속에서 저는 텍사스 농부의 낡은 고집이 모래성처럼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사위가 정성껏 완성한 생명의 배양액을 밭에 뿌리려던 첫 번째 날 아침입니다. 헛간의 평화로운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고 불청객의 매끄러운 고급 세단. 한 대가 거친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농장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텍사스 최대 농업기업에서 파견된 수석 컨설턴트인 토마스입니다. 그는 파산 직전인 제 낡은 농장을 헐값에 통째로 삼키기 위해 며칠이 멀다 하고 찾아와 비열한 협박과 달콤한 회유를 일삼으며 저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던 교활한 자본가입니다. 사실 토마스는 제가 잘 아는 사이입니다. 20해 전에는 같은 동네에서 밭을 일구던 농부였죠. 하지만 그는 일찌감치 자기 땅을 대기업에 팔아넘기고 양복을 차려입은 뒤 이제는 남의 땅까지 빼앗는 쪽으로 돌아선 인물입니다. 농부에서 자본가로 변신한 그가 이 동네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번쩍이는 최고급 가죽 구두를 신고 거친 흙바닥을 밟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린 그가 도역이 두 손으로 소중히 들고 있는 커다란 배양액통을 발견하고는 경멸이 가득 담긴 차가운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그의 비웃음은 고요한 헛간의 공기를 무참히 베어냅니다. 그는 저를 향해 이제는 하다하다 동양에서 온 미신에까지 의존하느냐며 오만하게 턱을 치켜듭니다. 곰팡이가 잔뜩 핀 끔찍하고 역겨운 쓰레기통을 들고 나무를 살리겠다는 그 미련한 헛수고를 당장 집어치우라고 노골적으로 조롱하죠. 그리고 토마스는 도역을 향해 더 잔인한 말을 쏟아냅니다. 자기 나라 밭도 제대로 못 돌보는 사람이 남의 나라까지 와서 무슨 농사를 가르치겠다는 거냐고요. 그 말을 들은 사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도역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지만 배양액통을 잡은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힘이 들어간 것을 저는 놓치지 않습니다. 저런 정체불명의 더러운 병균들이 간신히 숨붙어 있는 아보카도. 뿌리들마저 모조리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 것이라는 그의 독설은 평생을 흙과 싸워온 제 늙은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로 꽂힙니다. 사위를 향한 토마스의 노골적인 모욕에 저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토마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제 안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저를 괴롭게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불과 사흘 전까지 사위에게 똑같은 말을 내뱉으려 했던 인간입니다. 토마스의 입에서 나오는 저 모욕적인 말들이 사실은 제 속마음의 복사판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알기에 수치스러움이 분노와 뒤엉켜 제 가슴을 지식입니다. 토마스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명품 서류 가방을 거만하게 열어젖히더니 번지르르하게 코팅된 최신형 화학 영양제 카탈로그와 두꺼운 계약서를 제 주름진 눈앞에 바짝 들이밉니다. 카탈로그에는 형형색색의 비료 사진과 함께 수확량 300% 증가라는 선전 문구가 굵직하게 박혀 있습니다. 20해 전 제가 처음 화학 비료를 도입할 때도 저런 현란한 숫자에 눈이 멀었던 기억이 스칩니다. 그때는 정말 기적처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과가 흙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뒤였습니다. 그의 열린 가방에서는 제 농장의 부드러운 땅을 시멘트처럼 굳게 만들었던 그 지독하고 익숙한 화학약품의 냄새가 풍겨옵니다. 당장 저 쓰레기통을 내다버리고 자신들 회사의 기적의 토양 개량제, 독점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토마스의 강압적인 목소리가 헛간의 천장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당장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달콤한 미끼까지 던지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농장의 경영권 절반을 넘기고 앞으로 자사 제품만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00년 펜들턴 가문의 땅을 사실상 빼앗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독소 조항이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향후 10년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한번 서명하면 영영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인 셈이죠. 석 달 안에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던 은행 담당자의 차가운 통보가 귓전을 맴도는 순간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하게 흔들리고 맙니다. 무려 50해 동안 이 텍사스 땅에서 아보카도를 키워온 늙은 농부의 얄팍한 상식으로는 토마스가 뱉어내는 저 차갑고 이성적인 말이 너무나도 뼈아픈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세계에서 하얀 곰팡이는 작물의 뿌리를 갉아먹고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끔찍한 적입니다. 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향해 절망적인 시선을 던집니다. 불과 하루 전 사위가 보여주었던 숲의 경이로운 숨결, 그리고 아내 매기가 마지막까지 이 땅을 걱정했다는 사라의 고백을 두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머릿속을 굳건히 지배해 온 화학농법의 유혹은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토마스가 내민 계약서에 적힌 숫자는 현실적입니다. 은행 빚이 사라지고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사위의 배양액은 아직 아무것도 증명한 것이 없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정말로 시멘트 같은 이 땅을 살려낼 수 있다는 보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토마스의 오만한 미소 뒤로 파산의 늪에 빠져 길거리에 나앉을 것만 같은 비참한 현실이 무겁게 겹쳐집니다. 이방인 사위가 빚어낸 한 통의 자연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제 땅을 서서히 죽여왔음에도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이는 거대 자본의 화학약품에 제 남은 영혼을 팔아넘길 것인가? 헛간의 낡은 테이블 위에는 한쪽에 번들거리는 계약서가, 다른 쪽에는 호박색 배양액통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차가운 돈과 따뜻한 생명 사이에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두 주먹을 꽉 쥐고 핏기가 가신 입술만 꾹 깨물고 있습니다. 토마스가 느긋하게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시간은 충분히 들이죠, 펜들턴.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서명이 없으면 은행에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번쩍이는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뒤에도 헛간에는 화학약품의 싸늘한 잔향과 배양액의 달콤한 숲내음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냄새 사이에 끼어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작 엿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곰팡이가 기적을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짧고 제 가문의 100년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토마스가 떠나고 닷새째 되는 날 아침입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다 결국 마음을 굳힙니다. 미안하다 사라야. 하지만 아빠는 이 땅을 지켜야 한다. 설령 그것이 토마스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해도 당장 농장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새벽녘에 몰래 서재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계약서를 꺼내고 먼지를 탁 털어낸 낡은 만년필을 집어듭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이 만년필로 아버지의 땅을 팔아넘기는 서명을 하게 될 줄이야. 펜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도혁과 사라가 배양액통을 메고 밭으로 나가는 실루엣이 보입니다. 저 두 사람이 흘리는 땀방울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쓰립니다. 하지만 이 농장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 땀방울을 흘릴 밭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만년필 뚜껑을 벗기며 무거운 한숨을 내쉽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찰나입니다. 헛간 밖에서 거친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토마스의 세단이 예고 없이 마당에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약속보다 하루 일찍 온 것이죠. 급한 용무가 있다며 씩 웃는 토마스의 눈이 제 손에 들린 만년필을 발견하고는 승리를 확신한 비열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헛간으로 성큼 들어오다가 구석에 놓인 배양액통을 발견합니다. 최고급 가죽 구두를 신은 발로 도혁이 소중하게 지켜온 그 통을 거칠게 걷어차려 하는 순간 제 하나뿐인 딸 사라가 어디선가 짐승처럼 날쌔게 몸을 던져 커다란 통을 온몸으로 꽉 끌어안습니다. 토마스의 날카로운 구두 앞코가 사라의 연약한 어깨를 스치듯 무자비하게 지나가고 그녀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평생을 금지옥엽으로 곱게만 키워온 제 딸의 무릎에 시멘트처럼 딱딱한 텍사스의 비정한 흙먼지가 처참하게 묻어나는 모습을 보며 제 늙은 심장은 덜컥 내려앉고 맙니다. 그런데 사라가 감싸 안은 통 위로 호박색 배양액이 찰랑찰랑 넘쳐 그녀의 팔뚝을 타고 흙바닥에 스밉니다. 사위와 딸이 30번의 새벽 동안 정성껏 빚어온 생명의 물이 허무하게 쏟아지는 것을 보며 사라는 이를 악물고 한 방울이라도 더 지키려 통을 꼭 움켜쥡니다. 사라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번쩍 들고는 서슬 퍼런 분노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토마스를 향해 매섭게 쏘아붙입니다.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위대한 화학약품과 독한 비료들이 우리 가문의 피와 땀이 서린 이 비옥한 땅을 콘크리트 덩어리로 만들어버렸다고 절규합니다. 이 흙이 왜 죽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하느냐고요. 사라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집니다. 20해 전 바로 당신이 아버지에게 팔았던 그 비료가 시작이었다고. 당신이 농부에서 자본가로 변신하는 동안 이 땅은 천천히 숨이 끊어져 갔다고요. 토마스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집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진실을 정면으로 들이밀렸기 때문이겠죠. 사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내 남편은 당신들의 탐욕이 짓밟고 숨통을 끊어버린 이 흙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중이니 당장 내 농장에서 그 더러운 발을 치우고 떠나라고 단호하게 명합니다. 제 딸의 그 처절한 외침을 듣는 순간 세상을 떠난 아내 매기의 목소리가 사라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당신, 이 땅한테 너무 독하게 굴지 말아요. 아내가 살아 돌아와 제게 호통치는 것만 같아 저는 만년필을 쥔 손에서 힘이 쭉 빠져나감을 느낍니다. 핏대가 선 딸의 목소리가 헛간의 낡은 지붕을 때리는 동안 사위 도혁은 묵묵히 다가가 흙바닥에 엎드린 아내를 부드럽고 단단한 손길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는 아내의 옷에 묻은 거친 먼지를 정성스레 털어내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토마스를 조용히 응시합니다. 그의 칠흑같이 깊은 눈동자에는 얄팍한 변명이나 분노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굶주린 호랑이처럼 압도적이고 고요한 살기만이 서늘하게 번뜩일 뿐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기백에 짓눌린 토마스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 짧은 찰나 50해 동안 매캐한 흙먼지를 마시며 살아온 늙은 농부의 등줄기를 타고 뜨거운 전율이 벼락처럼 스칩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계약서를 내려다봅니다.
빳빳한 종이 위에 인쇄된 토마스 회사의 로고가 뻔뻔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 아버지의 만년필로 서명할 자리가 빈칸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죠. 서명란 옆에는 제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습니다. 아서 제이 펜들턴. 제 아버지의 아버지, 제 아버지, 그리고 저. 이 이름 석자를 걸고 이 땅을 팔 수 있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대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는 계약서를 쥔 손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빳빳한 종이를 양손으로 2쪽, 4쪽, 8쪽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헛간에 먼지 낀 공기 속을 펄럭이며 흙바닥에 하얗게 흩날립니다. 펜들턴 가문의 땅은 파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죽은 아버지와 죽은 아내의 이름을 걸고 외칩니다. 빳빳하고 차가운 서류를 든 자본가의 가벼운 혓바닥보다 흙투성이가 된 채 묵묵히 땅을 끌어안는 내 딸과 사위의 굳은 살 박인 따뜻한 두 손을 온전히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주름지고 굵은 손으로 헛간 벽에 걸려있던 낡은 사냥총을 집어들어 올립니다. 찰칵 서늘한 장전 소리와 함께 차가운 총구를 토마스의 이마를 향해 겨누며 소중한 가족과 신성한 대지를 모욕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 당장 내 농장에서 영원히 꺼지라는 사자후를 내지릅니다. 혼비백산하여 세단을 타고 도망치듯 꽁무니를 빼는 토마스의 차량이 일으키는 흙먼지를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낡고 썩은 껍질을 깨고 나와 진짜 흙의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헛간 밖으로 흩어지고 그 위로 아침 햇살이 먼지처럼 곱게 내려앉습니다. 사라가 배양액통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울고 있고 도혁은 아내의 어깨를 감싼 채 저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제 곁에는 이제 자본가의 차가운 서류 가방이 아니라 흙내음이 나는 가족의 온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도혁이 조용히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줍기 시작합니다. 제가 갈기갈기 찢어버린 계약서의 잔해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마치 떨어진 낙엽을 모으듯 정성스레 주워 모은 사위가 종이 조각들을 모아 쥐고는 고요히 제게 내밉니다. 이것도 흙에 묻으면 좋은 걸음이 됩니다. 사라가 통역해주는 사위의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계약서가 걸음이라니. 이 사위는 참 별난 사람입니다. 거만한 자본가가 쫓겨난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위 도혁과 딸 사라는 무려 30번의 새벽이 지나는 꼬박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두 사람만이 아니라 제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위의 멱살을 쥐려 했던 이 늙은이가 이제는 무거운 배양액통을 어깨에 짊어지고 두 사람의 뒤를 묵묵히 따르고 있는 것이죠. 처음 며칠은 어색해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사위 옆에서 통을 들고 서 있으면서도 눈길 한번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하지만 나흘째 되던 새벽 도혁이 제 손에 작은 국자를 쥐어주며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이만큼씩 부어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이 이방인 사위가 서툰 영어로 저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저는 목구멍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것을 억지로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배양액을 퍼올립니다. 세 사람은 광활한 아보카도 농장을 누비며 하얀 곰팡이가 짙게 녹아든 생명의 물을 딱딱한 흙 위로 정성껏 흩뿌립니다. 나무 한 그루당 정확히 2국자씩. 도혁이 정한 분량입니다. 한 방울이라도 더 뿌리고 싶은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사위는 매번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균의 균형이 깨진다고요. 자연에는 과함이 독이라는 것을 이 사위는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것이죠. 텍사스의 무자비한 태양이 정수리를 태울 듯이 내리쬐고 숨이 턱턱 막히는 건조한 모래바람이 거친 피부를 핥히고 지나가도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15째 되던 날 제 발목이 부어올라 절뚝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오늘은 쉬시라고 애원하지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50해 동안 이 땅을 망치는 데는 빠지지 않은 늙은이가 살리는데 한번 빠진다고 되겠느냐고요.
사위가 앞에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배양액을 뿌리는 양을 정밀하게 조절하면 사라는 수첩의 날짜와 양을 기록하고 저는 빈통을 헛간으로 가져와 다시 채워옵니다. 20날째 되는 밤, 도혁이 헛간에서 다음날 쓸 배양액을 준비하다가 깜빡 잠이 듭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위의 등에 제 낡은 외투를 걸쳐줍니다. 누군가의 등에 옷을 걸쳐주는 것은 매기가 떠난 뒤 처음 하는 일입니다.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움직이는 이 광경을 아내 매기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틀림없이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밭에 나갈 때마다 매기의 빛바랜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갑니다. 매기, 이제야 당신 말을 듣는다. 늦어서 미안하다. 속으로 그 말만 수백 번을 되냅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30번째 새벽을 넘긴 어느 오후, 마침내 타들어가던 텍사스 대지의 짧고 굵은 첫 번째 비가 쏟아지는 날입니다. 하늘이 먼저 시커먼 장막처럼 내려앉더니 천둥 한 방에 하늘 문이 열린 듯 억수 같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평소라면 빗물이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땅을 뚫지 못하고 겉돌다가 이내 흉측한 흙탕물로 변해 나무 뿌리를 갉아먹으며 속절없이 쓸려 내려가야 마땅한 날씨입니다. 저는 매번 비가 올 때마다 그 끔찍한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죠. 하지만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놀라 우산조차 챙기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밭으로 뛰쳐나간 저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과 마주합니다. 거칠게 퍼붓는 빗물들이 겉돌기는커녕 마치 거대한 스펀지가 물을 부드럽게 빨아들이듯 흙의 깊은 모공 속으로 쑥쑥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찰랑거리는 물웅덩이 하나 없이 메말랐던 대지가 빗방울을 남김없이 삼켜버리며 깊은 숨을 쉬는 경이로운 광경에 제 온몸의 솜털이 쭈뼛 곤두섭니다. 저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뻗어 헛간 벽에 기대어둔 무겁고 녹슨 삽을 움켜쥡니다. 빗물이 흠뻑 스며든 아보카도 나무 밑동의 흙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삼나를 밀어 넣습니다. 쾅 하고 돌덩이에 부딪히듯 튕겨나가며 제 손목을 부러뜨릴 것 같던 쇠붙이가 마치 갓 구워낸 부드러운 빵을 자르듯 아무런 저항 없이 푹 하고 흙 속으로 파고듭니다. 오 맙소사. 50해 만에 처음으로 제 늙고 앙상한 두 무릎이 질척이는 땅바닥 위로 맥없이 꺾이고 맙니다. 미친 사람처럼 맨손으로 파낸 흙을 조심스럽게 움켜쥐자 거칠고 뾰족했던 먼지 덩어리가 촉촉하고 폭신한 검은 생명으로 변해 손가락 사이를 따뜻하게 간지립니다. 그리고 그 짙고 달콤한 흙냄새 사이로 좋기 10해가 넘도록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통통하고 붉은 지렁이 떼가 꼬물거리며 고개를 내미는 찬란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둘도 아닙니다. 파낸 흙 한 줌 안에서 서너 마리의 지렁이가 빗물을 맞으며 몸을 꿈틀거립니다. 이 녀석들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죽은 줄만 알았던 이 땅 속에서 끈질기게 숨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겠죠. 사위의 배양액이 독소를 걷어내자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지렁이 한 마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 조그마한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감촉이 50해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느껴본 그 어떤 감동보다 벅차고 경이롭습니다. 사위가 머나먼 산에서 갓난 아이처럼 품어온 그 작고 하얀 곰팡이들이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흙의 독성을 먹어치우고 마침내 이토록 눈부신 생명을 토해낸 것입니다. 지독한 화학약품으로 찌들었던 죽음의 땅이 비로소 스스로 맥박을 뛰게 하는 위대한 자연으로 부활하는 숭고한 순간입니다. 저는 진흙범벅이 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주머니에서 매기의 사진을 꺼냅니다. 빗물에 젖어 번지는 사진 속에 아내가 웃고 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매기. 이 땅은 살아있어. 당신이 마지막까지 걱정한 이 흙이 다시 숨을 쉬고 있단 말이야. 쏟아지는 빗물 위로 짐승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때 뒤에서 달려온 사라와 도혁이 비 맞는 저를 발견합니다. 사라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도혁은 반대편에 나란히 앉습니다. 세 사람이 쏟아지는 빗 속에서 나란히 살아난 흙을 만지며 울고 있는 모습을 만약 누군가 먼 곳에서 바라본다면 미친 사람들 셋으로 보였겠죠. 하지만 이 눈물은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대지의 심장.
박동을 다시 마주한 가장 뜨겁고 순수한 참회의 고백입니다. 빗줄기가 점점 잦아들고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젖은 밭을 비추는 순간 저는 비로소 흙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늙은 학생이 됩니다. 그토록 끔찍했던 여름의 맹렬한 폭염이 서서히 물러가고 텍사스의 거친 대지 위로 마침내 황금빛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 두 눈앞에는 평생을 흙과 씨름해온 늙은 농부조차 도무지 믿기 힘든 거대한 기적이 완벽하게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싼 화학 비료와 독한 살충제를 산더미처럼 쏟아부으며 자본의 오만함을 부리던 토마스의 대형 기업 농장은 그의 유독 지독하고 끈질기게 이어졌던 가뭄의 횡포를 끝내 버티지 못합니다. 흙이 시멘트처럼 굳어 물을 머금지 못한 그들의 밭은 쩍쩍 갈라져 버렸고 나무들은 말라 비틀어져 수확량이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치는 처참한 몰락을 맞이하죠. 소문에 의하면 토마스 자신도 회사에서 실적 부진으로 문책을 당하고 있다 합니다. 남의 땅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그 교활한 자본가가 이제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하다니 세상사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죠. 지난 봄 제 헛간에서 비열하게 웃으며 배양액통을 걷어차려 했던 그 번쩍이는 구두는 이제 갈라진 자기네 밭을 서성이며 먼지투성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고소하다는 감정은 들지 않습니다. 사실 토마스도 한때는 흙을 사랑하던 농부였으니까요. 다만 그는 자본이라는 독에 먼저 물든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도 하마터면 같은 길을 걸을 뻔했으니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곰팡이 배양액을 듬뿍 머금은 저희 농장의 풍경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눈이 부십니다. 스펀지처럼 부드럽게 살아난 검고 촉촉한 흙이 깊은 땅 속에서부터 수분을 단단히 움켜쥐어준 덕분에 나뭇가지가 휠 정도로 주렁주렁 열린 아보카도들은 성인 남성의 커다란 주먹보다도 훨씬 거대하고 묵직한 자태를 뽐냅니다. 처음 열매를 수확하던 날, 저는 가장 크고 탐스러운 아보카도 하나를 칼로 반을 갈랐습니다. 속살의 빛깔을 보는 순간 무릎이 풀립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이 밭에 심은 나무에서 따던 아보카도의 그 진하고 기름진 초록빛이 돌아온 것입니다. 열해 넘게 화학 비료에 찌든 열매들은 속이 허옇게 빠져 맛도 향도 잃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잃어버린 본래의 빛깔이 기적처럼 되살아난 것이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풍미에 저는 제 어린 시절이 통째로 혀 위에 올라앉은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 처음 먹어본 아보카도의 그 맛입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맛이 흙과 함께 되살아난 것입니다. 나뭇잎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짙고 검푸른 생명의 빛을 뿜어내며 텍사스의 가을 햇살을 찬란하게 튕겨내고 있습니다. 이웃 농부들이 울타리 너머로 기웃거리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같은 가뭄을 겪고도 어떻게 저 밭만 저렇게 살아있느냐고요. 창고가 터져나갈 듯 풍성했던 수확이 모두 끝난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저는 낡은 헛간 테이블에 마주 앉은 사위 도역에게 묵직한 황금빛 위스키 한 잔을 가득 채워 건넵니다. 사위와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는 것은 결혼식 날 이후 처음입니다. 그날도 저는 마지못해 건배를 했을 뿐 눈도 마주치지 않았었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저는 지난 봄부터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품어두었던 의문을 마침내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처음 대나무 숲에서 삼나무 상자를 묻을 때 고두밥과 함께 박아 넣었던 그 새까만 불탄 나무 조각이 이 거대한 땅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한 것인지 물어봅니다. 제 떨리는 목소리에 도역은 특유의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흔하디흔한 숯이 가진 놀랍고도 신비로운 비밀을 차분하게 설명해줍니다. 사라가 옆에서 통역을 거들죠. 섭씨 수천 도의 뜨거운 불길을 견뎌낸 숯은 땅속에 퍼져있는 나쁜 균과 독소를 깨끗하게 정화해내고 숯 표면의 수많은 미세한 구멍들은 흙을 살리는 좋은 미생물들이 외부의 위협을 피해 편안하게 숨 쉬며 번식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하고 아늑한 집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도역은 주머니에서 숯 한 조각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줍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까슬까슬한 표면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 미생물들이 적에게 쫓길 때 이 구멍 안으로 숨어들면 마치 성벽 안에 들어간 것처럼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손바닥 위에 작고 가벼운 숯 조각을 한참 동안 내려다봅니다. 이 보잘것없는 검은 조각 하나가 마이크로 세계의 난공불락의 요새라니요. 사위의 담담한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충격과 경외심에 사로잡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연히 발견한 얄팍한 요행이 결코 아닙니다. 머나먼 한국의 지혜로운 선조들이 수백 년 전부터 숨쉬는 항아리에 된장과 간장을 담글 때마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생명을 맑게 숙성시키기 위해 숯을 띄우던 깊고 위대한 철학이 텍사스의 흙에 고스란히 접목된 것입니다. 도역이 덧붙입니다. 할머니가 장독대에 숯을 올려놓으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다고요. 좋은 균이 제 힘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집을 지어주는 것이지 억지로 키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화학 비료는 흙을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고 숯은 흙이 스스로 살아나도록 돕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지난 50해를 되돌아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그것이 제가 이 땅에 해온 전부입니다. 하지만 도역의 할머니는 수백 년 전부터 전혀 다른 질문을 해온 것이죠. 이 흙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가? 그 단순하지만 위대한 질문 하나가 결국 제 텍사스의 죽은 땅을 살려낸 것입니다. 동양의 미개한 쓰레기라고 코웃음치던 그 작은 숯덩어리 하나에 실은 수백 년의 세월이 축적된 한국의 정밀한 생명과학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죠. 거대 자본과 최신식 기계로 무장했던 오만한 텍사스의 현대 농법이 거대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묵묵히 순응해 온 한국의 숭고한 전통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저는 위스키 잔을 높이 들어 사위와 조용히 부딪힙니다. 딸깍 하고 잔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텍사스의 고요한 가을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도역이 잔을 두 손으로 받쳐드는 것이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두 손으로 잔을 잡는 것이 예의라고 살아가 귀띔해줍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사위의 나라에서 온 예절이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50해 만에 처음으로 사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건배하는 이 가을밤이 그렇게 깊어만 갑니다. 풍성한 기적이 텍사스 전역에 소문이 나자 파산 위기에 처한 이웃의 늙은 농부들이 매일같이 우리 농장 주변을 기웃거리며 애가 타는 표정으로 서성입니다. 그들은 지독한 가뭄 속에서도 홀로 짙푸른 생명력을 뿜어내는 우리 아보카도 밭의 비밀을 훔쳐보려 안달이 나 있죠. 평생을 독한 화학 비료에만 의존해온 그들의 좁은 식견으로는 제가 분명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엄청나게 값비싼 최신형 특수 비료를 캄캄한 밤마다 남몰래 쏟아붓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기업의 연구원들이 은밀하게 제공한 기적의 화학약품이라도 숨겨두었을 거라며 제 옷자락을 붙잡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헛간 열쇠를 훔쳐서라도 비밀을 알아내겠다는 작자까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불과 몇 달 전에 저 자신과 너무나 닮아서 쓴웃음이 나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곰팡이가 핀 밥통이 땅을 살린다는 말에 사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려 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들의 조바심과 의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한때 그 의심의 끝에 서 있었던 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굳게 잠긴 제 낡고 허름한 헛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어 마지 않을 낡고 자그마한 삼나무 상자와 거친 포대에 무심하게 담긴 흔한 흑설탕, 그리고 뒷산에서 정성껏 퍼온 촉촉하고 검은 부엽토가 전부입니다. 여기에 까맣고 가벼운 숯 몇 조각이 더해져 있죠. 죽은 돼지를 구원할 가장 위대한 해답은 번쩍이는 최첨단 연구소의 차가운 플라스크 안이 아니라 지극히 투박하고 평범해 보이는 자연의 품속에 이토록 고요하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합니다. 이 비밀을 혼자 품고 있을 수 없다고요. 이웃 농부들을 헛간으로 하나, 둘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위 도역이 배양액 만드는 과정을 천천히 시연하고 살아가 통역하고 저는 50해 동안 화학 비료에 속아온 늙은이의 생생한 참회를 보태죠. 처음에는 모두가 비웃습니다. 바로 몇 달 전에 저처럼요. 펜들턴 영감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다. 사위한테 홀렸다. 별별 수군거림이 다 들려옵니다. 하지만 밭에 나가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흙을 만져보고
꼬물거리는 지렁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먼저 찰리가 입을 열죠. 세상에, 지렁이가 살아있어. 이 밭에서 지렁이를 본 게 15년 만이야. 그 한마디에 헛간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 둘, 삼나무 상자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도혁은 밤마다 상자를 짜고 사라는 고두밥을 짓고 저는 뒷산에서 부엽토를 퍼옵니다. 텍사스의 늙은 농부 넷이 각자의 밭에 처음으로 삼나무 상자를 묻던 날, 저는 울타리 너머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맥이, 당신이 뿌린 씨앗이 퍼지고 있어. 도혁은 각 농부의 밭으로 직접 찾아가 흙의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밤마다 토양이 다르니 배양액의 비율도 조금씩 달라야 한다며 밤늦도록 수첩에 계산을 적어 내려가는 사위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저 묵묵히 움직이는 이 청년이 이 동네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코끝이 찡할 정도로 텍사스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오늘 아침, 저는 흙먼지가 묻은 낡은 외투를 단단히 여미고 다시 한번 뒷산의 빽빽한 대나무 숲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깁니다. 제 굽고 주름진 늙은 어깨 위에는 갓 지어낸 구수하고 따뜻한 고두밥이 가득 담긴 무거운 통이 단단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 통이 처음에는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달을 함께 나른 지금은 어깨가 이 무게를 기억합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맨 처음 이 밭에 첫 번째 묘목을 짊어지고 올라왔을 때처럼 무겁지만 희망이 가득 찬 무게입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처럼 거대한 바위산같이 고요하고 듬직한 사위 도혁이 차분하게 발걸음을 맞추며 조용히 숲길을 걷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뒤에서 투덜거리며 따라오는 이웃 농부 찰리입니다. 찰리는 아직도 반신반의하지만 제가 눈물까지 흘려가며 매달리니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선 것이죠. 첫 번째 상자를 묻던 그 절망스러웠던 새벽, 핏발선 눈으로 사위의 멱살을 움켜쥐려 했던 늙고 어리석은 농부의 오만한 모습은 이제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멘트처럼 굳어있던 제 마음속에는 오직 생명을 품어내는 자연을 향한 끝없는 겸손함과 저의 눈을 뜨게 해준 흙투성이 가족들에 대한 뜨거운 고마움만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밑에서 기분 좋게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제 딸 사라와 사위 도혁이 굳건하게 걷는 이 생명의 길을 단 한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의 긴 시간 동안 자연과 공존하며 흙의 호흡을 지켜온 숭고한 한국의 유산은 숨이 끊어져 가던 제 텍사스 대지에 벅찬 새 생명을 잉태해 주었습니다. 오만한 자본이 죽여버린 흙을 다시 보듬어 살려내고 그 안에 깃든 아주 작은 지렁이 한 마리의 생명조차 존중하는 위대한 생명. 철학을 저는 제 늙은 심장이 멈추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 드넓은 텍사스 땅 가장 깊은 곳에 영원토록 뿌리내리게 할 작정입니다. 상자를 묶기 위해 맨손으로 파낸 부드러운 흙더미 위로 텍사스의 붉고 눈부신 아침 해가 장엄하게 떠오릅니다. 하얀 곰팡이가 피어날 고두밥을 정성스레 토닥이는 사위의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등 위로 찬란한 희망의 빛이 부서져 내립니다. 그리고 저는 주머니 속 매기의 사진을 꺼내어 흙더미 위에 가만히 세워둡니다. 빛바랜 사진 속 매기가 텍사스의 새벽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납니다. 매기, 우리 이제 이 땅을 제대로 지킬게. 당신이 사랑한 이 흙을 이제야 나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사위 도혁이 삼나무 상자를 구덩이에 가만히 내려놓고 그 위에 두 손을 얹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저를 당혹스럽게 했던 바로 그 의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땅에 보내는 살아있는 사람의 가장 따뜻한 인사라는 것을요. 사위의 눈이 떠지자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서툴고 엉성한 발음이지만 열심히 연습한 말입니다. 고맙다 아들아. 도혁의 눈이 잠깐 크게 뜨여지더니 이내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그 미소는 텍사스의 붉은 아침 해보다 더 환하고 살아 돌아온 이 흙보다 더 따뜻합니다. 미국의 거대한 첨단 농업 시스템도 완전히 두 손 들고 포기했던 척박한 죽음의 땅. 그 절망적인 땅을 다시금 숨쉬게 살려낸 것은
수백 년 전부터 묵묵히 자연과 공존해온 한국 선조들의 정교한 지혜와 그것을 타국 땅에서 뚝심 있게 실천해낸 한국인 사위의 진심이었습니다. 오만함에 빠져 땅을 망치고 있던 텍사스의 늙은 농부는 이제 낡은 편견을 거두고 사위가 전해준 위대한 생명의 유산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가장 원초적이고 투박해 보이는 우리의 옛 전통 속에 병든 세상을 구원할 가장 위대하고도 확실한 해답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흙을 살리고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사람의 마음마저 따뜻하게 변화시킨 텍사스 농장의 이 놀라운 기적이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에도 진한 울림과 감동으로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가슴 뜨거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정성껏 전해드린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훈훈하게 덮여줄 바다 건너의 더 놀랍고 뭉클한 사연으로 잊지 않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